자, 여러분 교재 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 공급 다 배우셨고 탄력성까지 이제 배우셨는데, 자, 이 시장에서 이제 수요도 나타나고, 이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이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우리 Y축은 가격, 우리가 이 X축이죠. 이 수요량과 공급량을 거래량, 최근에는 거래량으로 많이 내죠. 또는 수요, 공급량, 줄여서 수급량인데 최근에는 거래량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다. 자,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P0, 상당히 요 빨간 선이죠. 요 가격에 있다. 가격이 비싸면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비싸니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소비자는 비싸니까 우리가 10개 소비를 했어요. 적게. 근데 가격이 비싸니까 생산자는 뭐죠? 수익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공급은 몇 개? 100개를 했어요. 공급량은 100개인데 소비자들의 수요량은 몇 개? 10개. 그럼 100개에서 10개를 뺀 이 나머지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더 많죠? 이 크기가. 이 공급이 초과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문 용어로서 초가 무슨 상태? 공급 상태에 있다. 초가 공급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가 공급일 때는 수요량은 몇 개죠, 지금? 수요량은 10개. 공급량은 100개.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이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뭐다? 많다. 이 많은 상태를 초가 공급이고, 초가 공급은 뭐가 돼? 재고야. 초가 공급은 재고. 기업은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자 간에 뭐를 벌여진다? 경쟁.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뭐 한다? 하락을 한다.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한다. 공급자 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격은 하락을 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격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얼마? P1. 낮은 수준에 있을 때는 생산자는 싸니까 공급을 적게 10개를 하고, 싸니까 소비자는 110개를 소비를 해요. 그래서 얼마?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또 무슨 상태? 초과 수요의 상태에 있다. 초과 수요는 또 수요량은 지금 몇 개냐면 110개. 수요량은 110개. 공급량은 10개. 그래서 수요량이 뭐보다 크다? 공급량보다 큰 상태를 초과 수요다. 그럼 초과 수요가 하면은 공급은 적기 때문에 이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누가? 수요자 간에 경쟁해 버려요. 그럼 경쟁을 벌이면요, 이 적은 양의 상품은 경쟁에서 높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사람만이 그 상품을 차지해서 소비해요. 가격이 뭐 한다? 오르는 거예요.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초과 공급인 상태일 때는 가격은 하락을 하고, 초과 수요 상태였을 때는 가격이 뭐다? 상승.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가격은 하락, 초과 수요일 때는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해요. 이런 가격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을 우리는 균형,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은 균형, 균형을 우리는 영어로 이퀄리브리엄, 2로 표현합니다. 그럼 이 점이 바로 균형 상태는 점이죠. 자, 이 균형은 수요 공급이 주어졌거든요. 수요 공급에 어떠한 충격을 주지 않는 한 이 균형은 계속 유지가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균형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면은 이런 게 있죠. 공이 보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공이 있거든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 요거 지금 균형이거든요. 균형인데 여기에 힘을 줬어요. 힘을 줘서 툭 밀었더니 공이 떨어져요. 왔다 갔다 이렇게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이 이렇게 멈추어져 있어요. 이 멈춰진 이 공이 정지되는 이 상태가 균형이에요. 균형 상태인데 다시 요걸 툭 치면 어떻게 돼? 또 공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균형이에요. 뭐죠? 충격을 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건 불균형. 멈춰진 이 상태를 뭐야? 벗어나지 않, 여기 딱 정지돼 있잖아. 이 상태가 우리 균형. 물체 운동을 보듯이 경제도 그렇게 보면 돼. 여기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인데 수요 공급에 충격을 주면 이 점에서 벗어나죠. 벗어나면 뭐다? 불균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뭐 하는 점? 만나는,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는데 이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점에서의 가격 P1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과 초과 수를 없애준다. 청산, 클리어, 청산, 없애주는 가격이라는 의미에서 시장 가격이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요. 시장 가격이 나오면 아,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시장 가격, 이 균형 가격에서의 이 수요량과 공급량, 이 균형 가격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균형 거래량이라고 해요. 균형 거래량. 이 균형 가격 수준에서의 수요량과 공급량 몇 개?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몇 개 나오죠? 예를 들어서 50개다. 수요량도 몇 개? 50개고 공급량도 몇 개? 50개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에서는 이 수요량은 뭐죠? Q, D. 공급량 Q, S.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뭐다? 같다. 자,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은 같다. 이걸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 여러분이 26회, 28회는 이걸 가지고 계산 문제 출제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균형이 나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마다 같다. 여러분 시험 문제 균형이란 말이 뜨면요. 항상 여러분 수요량과 공급량은 서로 갖다 놓고 계산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뭐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니까 초과 공급도 없고 뭐도 없다. 초과 수요도 없는 상태가 바로 균형 상태를 말한다. 자,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오시면은 그게 표에 문제가 있어요. 자, 지금 그 표가 수요 공급 표인데 자, 균형 묻는 거거든요. 자, 균형이 아까 나오면 하여튼 균형이 나오면은 문제의 균형이 나오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여러분 두 번째 칸이 수요량이고요. 세 번째 칸이 뭐다? 공급량. 그럼 수요량 공급량 같은 걸 찾아보세요. 얼마? 80이죠? 수요량 공급량 80이죠? 80일 때 왼쪽 보세요. 왼쪽 임대료 얼마? 6만 원. 그게 정답. 쉽죠? 그래도 여러분은 못 푸는 거예요. 왜냐? 균형을 모르니까. 아니, 이거만 알면 되는데 균형을 모르니까 표만 숫자하고 표만 나오면 여러분 갑자기 시험 문제 푸는데 멘붕이 와요. 하여튼 여러분은 숫자를 무서워해. 그런데 무서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계산할 때 막
숫자 나오고 뭐 1억 나오고 뭐 액수 막 나오고 하는데 숫자는 어려워하면서 자기가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 받는 계산은 정확하게 해. 그거는 이게 뭐야? 돈이 왔다 갔다 해서 그지? 그는 잘 계산하는데 그걸 여러분 시험 문제로 계산하면 여러분 못해. 다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항상 이 계산은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학이 아니거든요. 수학이 아니고 단순히 덧셈, 뺄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배우는 어떻게 돼요? 등식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좌변, 우변에서 뭐 이항 넘겼을 때 부호가 바뀌는 그걸 묻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하고 덧셈, 뺄셈만 잘하면 돼요. 이제 투자 가면 곱셈, 나눗셈 그거 잘 하시는데 나누기도 못하신 분이 많고요. 예? 곱셈도 못하신 분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0.7% 하락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 7% 나왔다. 7% 하면요. 요걸 전자계산기에 7 누르고 퍼센트 누르면 되는데 그걸 못 눌러요. 아니면 그렇게 누르든지 아니면 여기에 뭘로? 0.07로 누르면 돼요. 0.07로 누르는데 또 0.7로 눌러와. 문제 풀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계산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 계산은 요거 예? 시험치기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봤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 본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때 2년 후가 딱 나오니까 분명 자기는 웃으면서 1.21로 나누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딱 그건 잘 알았어.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출제했던 650만 원으로 출제를 했는데 문제는 시험에는 6억 500만 원 나온 거야. 숫자를 더 붙였어. 예? 예? 그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6억 500만 원을 전자계산기 누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제. 공이 몇 개인지. 그 사람은 계산, 분명히 답이 나왔는데 공 하나를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 그런 게 있어요. 전자계산기 할 때 우리 개론 문제는요, 많이 나와봐야 1억이야. 1억, 4억, 5억, 뭐, 공 8개, 억은 공이 8개. 1000만 원은 공이 7개. 100만 원은 공이 6개. 이거는 좀 기억을 해서 좀 누르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근데 본시험 가면요, 전자계산기 누를 시간도 없어요. 예? 시험장에 어떤 분이 갔더니 전자계산기 가져왔는데 누르면 여기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 나는 소리를 못 들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부족해요. 예? 저들은 이제 하지만은 예? 개론은요 쉬워요. 처음 배워서 어려울 뿐이지 개론은 울면서 욕하면서 공부하다가 시험 쳐서 나올 때는 고득점으로 나오고 민법은 처음에 재밌거든. 쉬워서 공부해야 하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울면서 나오는 게 민법이에요. 시험장에서. 무슨 얘기냐? 민법이 어렵다는 거야.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그래서 개론은 웃으면서 공부할 필요 없고 울면서 공부할 필요 없어. 나중에 점수는 잘 나오게 돼 있어. 개론은. 그래서 공부할 때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계산 문제 원래 나올 수 있거든요. 예, 26회 8회 나오고 원래 30회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요거 갖다 놓고 풀면 돼요. 계산 덧셈 뺄셈 해주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문제는 이 말로 출제를 했을 때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균형점이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하는 경우.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73페이지에 우선 나오는데 이번 기초는 기본만 배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만? 기본만 배우는데 첫 번째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 공급은 뭐다? 불변. 변화가 없고 뭐만 변하는 경우? 수요만 변하는 경우. 자, 여러분이 저번 주에 뭐 배웠어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요인을 배웠죠? 그래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 자, 지금 이때 이 점이 뭐죠? 이 점이 균형인데 처음에 나타난 처음에 나타난 최초의 균형이에요. 최초의 균형. 균형은 균형인데 처음의 균형. 자, 그러면 최초의 균형이 주어졌거든요. 자, 여러분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있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인구가 증가해서 수요가 뭐한다?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뭐다? 우측으로 이동했다. 근데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우측으로 이동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새로운 수요 곡선이 이동한 빨간 선,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이 만나는 이 점이 있죠? 이 점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뭐죠? 새로운 균형. 수요 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새로운 균형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요. 비교. 자,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하면은 이 점에서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최초의 균형 가격에 비해서 균형 가격은 뭐한다? 상승을 했고 균형 거래량 뭐했다? 증가했다. 그럼 결론이 뭐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게 결론. 원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인은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아까 인구의 증가죠. 그래서 원인 결과 이런 묻는 문제를 또 내요.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그 결과 어떻게 변하냐? 그걸 묻거든요. 시험 문제. 그러면 항상 이 최초의 균형과 새로운 균형을 단지 두 점만 비교해요. 두 점만 비교했을 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걸 출제를 하는 거예요. 항상. 시험문제 요거죠. 올해도 마찬가지고. 계산 문제를 내든, 요거 묻는 계산 문제를 내든, 말로 출제하든, 하여튼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론은 요거 묻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뭐를 묻는 거다?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 올해도 출제, 여러분 내년 30회 시험도 여기서 출제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 거래량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 변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시험에 나올 거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만 열심히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번은 수요가 뭐 한 경우? 자,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줄어들어서 아파트 수요가 뭐 했다? 감소해서 수요곡선 자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거 수요곡선이 이동한 이후에 뭐? 새로운 균형. 요거는 무슨 균형? 최초의 균형. 비교를 하죠. 두 점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균형 가격은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감소하죠. 자, 시험 문제. 공급은 불변이죠. 지금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OX. 틀렸죠? 야, 그게 25회 정답 지문이에요. 25회 시험에 여러분 내년에 30회잖아요. 25회 시험에 그게 정답 지문이에요. 균형 가격은 하락인데 시험에는 상승하고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보셔야 돼. 두 점을 비교했을 때 항상 요거 결론을 잘 보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점 최초의 균형이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동하는 과정을 설명은 하지 않아요. 단지 두 점만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두 점만 비교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비교 정학이라고 해요.
비교 정학 또는 정태 분석이라고 해요. 비교 정학. 여러분 시험 문제에 비교 정학이 딱 시험에 지문이 떴어요. 19회 시험 같은 경우에 비교 정학 나오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교 정학은 정태 분석. 정태 분석은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최초의 균형이 새로운 균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동되는 과정은 공부하지 않는다. 단지 두 점만 비교해서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분석은 무슨 분석?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 정태 분석. 이것을 다른 말로 비교 정학이라고 해요.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지금 여러분이 아까 그러면 수요 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요인, 저번 주에 배우셨던 그 요인들을 그래서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번은 공급이 변화가 없고 이번 반대로 이제 뭐가 변화가 없는 경우? 수요가 변화가 없다. 불변. 수요가 불변인 경우 또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또 이게 무슨 균형? 또 최초의 균형.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이게 최초의 균형. 자, 이번은 수요는 변화가 없는데 이제 공급. 오늘 이제 1교시 때 배우셨던 자,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시험에 지문에 나왔어요. 건축 자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건축비가 하락을 해서 이전보다 공급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공급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해요. 그러면은 여기 새로운 균형점. 이 점은 뭐죠? 최초의 균형. 비교를 했을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돼? 하락을 하고 거래량은 뭐 한다? 증가를 해.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급이 많아지면요. 공급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거래량도 많아지는데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가격은 하락을 해요. 그리고 아까 했지만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공급은 변화가 수요가 많아지면 수요자 경제에서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도 증가해요.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시장에서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이 원리를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노동시장, 시장의 모든 시장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수요자 경제 금리는 오르죠.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항상 모든 시장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면은 이제 돼요. 자, 그러면 이번은 공급이 뭐 한다? 공급이 감소할 수 있죠. 자, 여러분이 우리 공급이 줄어든 경우, 자, 생산 요소의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서 생산비가 상승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다. 줄어들면은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그럼 새로운 균형은 최초의 균형과 비교했을 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걸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옛날에는요, 요 그림을 다 앞에 있었거든요. 그 표로 해서 여기에서 문제 73페이지, 뭐 4페이지, 5페이지에 걸친 그 말로 표현된 건데 이걸 옛날에 그림을 다 넣었어요. 교재에. 넣었더니 여러분 공부를 안 해. 눈으로 봐. 그래서 다 빼버렸어요. 페이지가 그거 해봐 더 많아지면 안 돼. 페이지 적을 수 보니까 빼버렸어요. 그건 왜 뺐냐면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 집에서 그려보라고. 예? 그려본 거죠. 지금 두 개만 그렸는데 그러면 수요 공급이 세 번째가 뭐?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있죠. 중간에 73페이지 중간에 수요 공급 두 개가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 실제 다 그림 그려봐야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 수요 공급 이제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이 그래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딱 기본을 알고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알죠? 그건 매년 나오니까 그건 꼭 기억을 해두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왼쪽 이동만 시키면 돼요. 이동시키는. 자,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연습장에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처음에 힘들 뿐이지 한 달이 가든 두 달이 가든 시간은 고려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 그래프가 이해되면요, 절대 안 틀려요, 시험에 나오면. 근데 암기를 해보면요, 시험에 나올 때 운 좋으면 맞고요, 잊어버리면 틀려요, 암기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기본 원리를 알면 돼요. 경제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걸려도 관계없어요. 지금 초창기니까 한 달, 두 달 걸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한번 이해가 되면 다 풀립니다. 정책에서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만 볼게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하나만 볼게요. 뭐가? 수요가 뭐 하는 경우? 증가하고 공급은 뭐 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 요거 하나 볼게요.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르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뭐 한다? 상승해요.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도 있거든요. 현재 아파트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 균형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러면 상승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럼 답은 보기 5개 중에 뭐를 찾아야 돼? 요거 아닌 것만 찾으면 돼. 수요가 뭐 감소하고 공급이 뭐 증가하는 경우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그런 문제 내도요, 무엇을 묻는지 모르신 분이 있어. 문제의 키워드가 뭔지. 예? 요거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는요, 그래프를 이렇게 3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2개가 그리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는 몇 개? 3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게 최초의 지금 균형이에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게 최초의 균형. 자, 이렇게 3개를 그리는데 한번 볼까요? 수요가 뭔다? 증가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뭐한다? 감소하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자, 한번 봅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가 증가를 하고 공급이 또 뭐한다? 감소를 한다. 자,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뭐한다? 감소한다. 뭐가 차 있어요? 그림 봤더니 증가폭, 변동폭이 차이가 있어요. 그럼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았다. 그러면 빨간, 파랑 만난 이 점이 뭐죠? 새로운 균형인데 이 점에서 균형 거래량은 뭐가 돼?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균형 가격은 최초에 비해서 상승을 해요. 자, 하여튼 빨강, 파랑이죠. 여기 점이 새로운 균형인데, 새로운 균형일 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은 상승하죠. 왜? 수요 증가가 공급 줄어든 것보다 더 많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수요 증가가 더 많으니까 가격은 상승해요. 이번은 공급의 감소폭이 수요 증가보다 크죠. 그럼 또 균형 가격은 또 뭐한다? 상승을 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한다. 거래량은 감소한다. 자, 그러면은 3가지 경우 모두 균형 가격은 항상 상승하지만 균형 거래량은 증가폭과 감소폭에 따라 불변일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이제 폭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자, 19회 시험에 또 출제된 문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이게 정답지. 기본적인 내용을 묻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것을 여러분이 나머지 그림 같은 거 있죠? 집에서 한번 이렇게 다 한 번씩 그려보면요. 그리다 보면은 안 그려도 그림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떠오르면은 이제 내용이 그 떠오르면서 균형 가격 거래량 변화를 그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어떻게 자동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이제 저게 알 수 있다. 그러면 합격. 그럼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도 집에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직접 그려봐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지. 직접 그려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늡니다. 요즘 출제가요, 원리를 이해하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보다는 이해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고득점을 가요.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암기한 사람보다 오히려 이해한 사람이 점수가 더 고득점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언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니까 그때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우리 어떤 분이요, 1, 2월까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3, 4, 5, 6. 예?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이제 외국에 갔는데, 외국 가니까 참 불만이 엄청 많더라 하더라고요, 이분이. 짜증나서 공부를 못 하겠대. 왜 불만이냐면, 외국 가니까 이 대한민국과 외국의 인터넷 속도가 다르대. 이야, 짜증나서 못 듣겠대. 뭐 옛날 이라크에서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이라크에서 공부하신 분은요, 나갈 곳도 없어. 사막 한 군데 전쟁이 왔다가 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나가서 그 숙소에 앉아서 할 일이 없대. 그래서 할 일 없어 뭐 하다가 중개사 공부해서 시험, 거기서 우리나라 와서 시험 쳤어요. 이라크에서. 근데 문제는요, 아까 했지만요, 인터넷 속도가 달라요. 그냥 그분은 공부 못 했대. 한 4개월 동안. 그래서 관광만 했대. 짜증나서. SK텔레콤 기지국 직원 전 세계 돌아가는 친구인데, 그래서 공부 못하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제일 반가운 게 뭐냐? 빵빵 속도가 엄청 빨라. 우리는 약간만 느려도 욕하죠. 전화 걸어서 왜 느리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외국에서는요, 워낙 느리다 보니까 한국 오니까 공부할 맛 난대. 그래서 합격은 했습니다. 합격. 예? 예? 그분처럼 그렇게 공부를 대충 해도 합격하더라고요. 1차 예? 한 문제 마이너스, 2차 한 문제 마이너스, 합격. 그래서 자기는 한 문제 한 문제 부족하니까 떨어졌어. 떨어져서 한 달 내내 술만 마시다가 갑자기 아침 9시 띵 한 거야. 2차 합격하였습니다. 문자 온 거야. 나 떨어졌는데? 2차 합격했다는 거 1차도 합격했다는 거 아니야? 한 문제 한 문제 보시는데 어떻게 합격했냐니까 1차 있죠? 예? 찍은 거 중에 한 문제 맞았고, 번호 몇 번 찍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서 한 문제 맞았고, 2차는 떨어졌는데 예? 예? 공시세법에서 모두 정답 처리해서 합격을 한 거야. 작년에 28회 때. 이게 신의 점수입니다. 뭐 100점 맞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60점에서 마킹 잘못할 거 염두에 둬서 2개 정도 더 맞으면 딱 돼.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렇게 맞으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약간 어려워지면 문제가 생겨. 왜? 60점이 못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항상 전략 과목 설정에서 한 과목은 몇 점?
80점 만점에 가깝도록 공부를 해야 돼, 한 과목은. 그럼 1차는 개론 민법 중에 한 과목, 여러분 자신 있는 과목 설정하고, 2차는 뭐를? 볼 거 없어. 중개사법 설정해야지. 중개사법 80 이하 나오면 떨어져. 중개사법 90 나오면 합격, 거의 대부분 합격이야. 과락이 없나.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어떤 분인지, 이분도 신의 점수인데, 중개사법 97.5점, 공시세법 95점, 공법 37.5점. 공법 완전 멘탈이 갔는데 문제는 공법 37.5점이야. 자, 자기는 떨어졌다 계속 하다가 갑자기 어제 웃으면서 전화 왔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왜? 하니까 공법 40점 딱점에 걸려서 합격했습니다. 과락 면했다 이거야. 어제 52번 모두 정답 처리.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떨어졌는데 모두 정답 처리해서 합격한 거예요. 공부할 때는 과락 넘어가야 돼. 40점은 넘어가고 어떻게 돼? 한 과목 전략 과목 딱 정해야 돼요. 우린 그걸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분산 투자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 과목은 진짜 있어야 돼. 점수를 하나 높이고 나머지는 과락을 면하면 돼. 어려운 과목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차 공부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왜냐? 민법을 배우잖아요. 민법 배우면 2차가 훨씬 쉬워요. 뭐가 쉽냐? 세법도 쉬워지고 공시법, 등기법도 쉬워지고 뭐도 중개사법도 실무가 쉬워져. 2차만 공부한 사람에 비해서 여러분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 1차 합격자가요 33,000명이거든요. 작년 1차 합격자가 원래 2차 시험 쳤는데 그 2차 시험 친 사람의 몇 프로? 70%가 떨어졌어요. 70%. 70%가 원래 떨어질 거예요. 뭐 때문에 떨어졌겠어요? 뭐 과락도 있겠지만 아까지만 전략 과목을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중개서 80 넘었는데 80 못 넘으면 무조건 떨어지지. 원래 공시법 어려웠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전략 과목을 잘 설정해서 그건 하여튼 80점 넘는 전략으로 가야 돼요. 시험이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뭐 학원을 가든 어디 가든 뭐 하든 이제 앞에서 설명할 때 보면 뭐 쉽다 웃긴 얘기입니다.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경향 바뀌니까 원래 난리 난 이유가 왜 난리냐? 그거는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강의하는 강사들 잘못이에요. 뭐야? 바뀌고 있는데 왜 바뀐 걸 강의를 안 하냐 이거지. 단순히 암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뭐 출제 개판이니 뭐 나오지. 분명 출제 운동 통보를 해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 학원에서. 무슨 암기야 두음자 암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20%밖에 올해 30%, 50%잖아. 내년 또 바뀌어. 한 건을 확 못 바뀌어. 주택가에서는 한 건을 확 바뀌는 바람에 날랐지만은 중개에서는 약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변화를 주는데 그래서 2년 전에 벌써 회의를 했어요. 출제, 선정, 국토교통부에서 문제한다. 빠꾸. 이런 거 출제하지 마. 빠꾸. 그래서 지문도 길어지고 실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거 왜 공부하냐 이거지.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하세요. 내년에 할 때는요. 좀 절차를 하든 뭐를 하든 이해부터 먼저 하고 개론은 기본서 한 번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법 과목은 법은 달라요. 학문과 다르니까 법은 뭐를 해야 돼? 정독을 해야 돼. 법은 진짜 정독을 좀 하셔야 돼. 시험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려워요. 2차가. 어렵다는 건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데 공부를 여러분이 암기 비법에서 대충 하는 거야. 원래 암기 비법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볼 거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출제를 해요. 그럼 세법하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국세청 직원이 들어가겠고 등기하면 누가 들어가요? 대법원, 등기관, 등기 사무에 들어가요. 실무 이제 확인하는 거지 판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지문이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과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너무 암기로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근데 개론은
달라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론은 여러분이 뭐다? 잘 찍으면 합격. 예, 저희들도 잘 찍어주시면은 여러분도 잘 찍어야 돼요. 뭐 여러분 숫자 아까 얘기했지만 숫자가 어려우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얘기해요. 계산 문제 8문제 내에 출제하기로 저희들은 출제 위원끼리 약속을 했거든요. 8문제 내외. 내외니까 9문제 나올 수도 있고 10문제 나올 수도 있고 7문제 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9문제, 3년 전에 11문제, 9문제 나오는데 요거 틀려도 합격인 지장이 없어요. 너무 계산 문제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떻게 돼? 한글이라도 좀 잘 신경 쓰세요. 아니 수식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예? 그래도 합격인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떤 분은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해도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거 잘 안 해요. 저는. 예? 나한테 뭐 해달라고 해도 안 해요. 계산 문제 해주면 뭐해요? 안 풀 건데. 풀 시간이 없어. 여러분 시험장 가면은. 왜? 민법 때문에 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들은 늘 계산 문제는 찍는 연습을 가르쳐 드립니다. 왜요? 그래 합격하지. 자,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내 돈을 다 모아서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은 바보입니다.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니까 뭘 해야 돼? 남의 돈을 적절하게 이용해야 돼. 남이 돈을 빌려 많이 와서 투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돈 갖고 투자한 사람? 그 사람은 제일 바보입니다. 예? 그래서 1억을 빌려서 투자해서 망하냐, 100억을 투자해서 망하냐, 1000억 투자해서 망하냐, 망하는 건 돈 안 갚으면 똑같아요. 그런데 1억 투자해서 망하면 은행에서 전화 계속 옵니다. 돈 갚으라고. 근데 100억 투자하면 전화도 안 옵니다. 대손 처리해버리지. 예? 그러니까 하려면은 엄청 빌릴 게 최대한 빌려놓고 한번 멋있게 한번 투자도 해보고 방송에 이름 나올 정도 한번 해봐야지. 성공하도 이름 나오고 실패도 이름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어제 어떤 분은 어제 어떤 분은 400채 투자를 부동산 가진 게 아파트 오피스텔 400채인데 액수는 900억이에요. 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 멋있으니까 세무조사 받더라고요. 세무조사 받으면 세금 내면 돼요. 정상적으로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야? 세무조사 받아서 뭐가 문제냐? 안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문제가 없을 거고 문제는 취득하는 자금이 어디서 조달했냐? 이걸 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돈에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있겠죠. 이게 탈세했느냐 아니냐 그거지. 소득에 대해서. 그거 조사하는 거지 뭐. 그래서 그 탈세할 정도 돈 많이 벌었으면 그 사람 대단한 거지 뭐.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400채 한번 해보세요. 꿈은 크게 가지시고 부동산 공부하시면 크게 한번 하시지. 그래서 부동산 그런 투자를 하려면요 뭐를 알아야 되냐면 경기를 좀 알아야 돼. 경기. 예? 그러면 여러분 제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여러분 주식 뭐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주식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무슨 시장? 외환이 거래되는 외환시장도 중요해요. 외환시장은요 예? 외환의 가격이 환율이에요. 환율. 예? 주시장은 뭐죠? 주식가격, 주가인데 환율이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는 금융 약속이기 때문에 환율 변화에 따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국 자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뭐에 영향을 주느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지. 투자를 안 해도 이 흐름을 알아야 돼. 그럼 주식시장에 주식 외환시장이 여기 앞서서 나타난 선, 부동산 시장은 후야 뒤에 나타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대학 교수분들이 1961년부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 이걸 실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주식 외환시장에 비해서 몇 년? 2년 정도의 뭐가 있다? 시차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2년 정도 시차가 있다. 그러면 항상 주식시장 흐름을 잘 보셔야 돼. 외환시장, 환율, 주식시장을 우선 바로미터를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의 바닥은 몇 년? 2년 뒤가 바닥으로 온다. 그럼 2년 뒤를 보면서 이제 총알을 준비해야지. 언제든지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대출은 어느 정도 받고 나는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이걸 받고 이렇게 받고 몇 년 뒤에 팔 것인가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 여러분 잘 사고 팔고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분양권 뭐 한대 사면 되지. 예? 분양권 5천만 원이다. 사면 돼요. 분양사한테 뭐 투기 과열주 그럴 필요 없어. 공증하면 되니까 무조건 사면 돼. 저가 오른다. 딱 사고 풀릴 때 분양권 풀 때 팔면 돼. 얼마? 5천 사는데 2년 뒤에 1억 5천 된다. 그럼 1억 벌죠. 세금 5천 내면 돼. 중과세에서 5천 내도 5천 벌잖아. 그럼 되는 건데 왜 중과세를 걱정하냐 이거지. 세금 내면 돼요. 더 오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그리고 뭐 정부가 규제? 규제하더라도 돈 있으면, 그래서 돈 있으면 1억 있으면요 돈 버는 건 쉬워요. 분양권 사면 되니까. 전체 주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뭔데? 우리는 2년의 시차가 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1997년 우리 뭐가 나왔어요? IMF 11월 달에 IMF 나왔죠. 주가가 바닥이죠.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면 몇 년 더 와야 돼? 부동산 경기는 1999년 11월이 바닥이 와야지 2년인데. 근데 너무 충격이 컸어. 외부 충격이. 너무 경기 충격이 커서요. 빨리 왔어. 11월 온 게 아니라 4월 달에 바닥이 쳤어. 그때 당시. 그럼 이때 1999년 4월에 바닥이다. 시차를 근데 11월에 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온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4월 달 바닥이면 이때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죠. 그거 왜 안 사는데? 돈이 아까 있잖아. 내 돈이 아니라. 내 돈이 아닌데 빌려와야지. 그러니까 내 돈 있으면 이제 성공한 거지. 이게 바닥인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때 당시에 아파트 가격 한번 얘기할까요? 강남 아파트, 33평 아파트 2억입니다. 압구정 현대 아파트 2억입니다. 지금 얼마? 37억이에요. 그 돈 2억을 정기예금 두고 질문해보세요. 차이가 아닙니다. 타임을 잘 잡아야 돼요. 뭐든지. 그런 걸 이제, 그래서 경기를 배우면 투자 타임을 잡아야지. 잡으면 뭐해? 돈 빌리는 건 부채, 빚이라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평생 돈을 못 벌어요. 부채가 아니라 그 돈은 내 돈이다 하면은 돈 벌어요. 남의 돈도 내 돈이다. 남의 돈 부채라 생각하는, 은행 돈 부채라 생각하는 사람 돈 못 봅니다. 왜? 항상 머릿속에 이자만 생각하거든. 예? 어떻게 돌려서 아까 좀 빨리 뭐 매매하고 뭐 이런 걸 해야지. 그게 4월이잖아요. 그럼 4월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0년 주기설이거든요. 그럼 99년 이게 바닥이면 언제 바닥이 돼야 돼? 예? 10년 뒤에 2007, 8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언제 또 바닥? 노무현 대통령이 2007, 8년 바닥이지. 그럼 언제 또 바닥? 또 10년. 얼마? 2000, 17, 8, 지금 8년 넘어가죠? 8, 9년 바닥이잖아요. 지금 바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잘 봐야지.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호경기가 이제 왔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호경기가 95년 호경기죠. 그럼 2003, 4년 호경기죠? 그럼 얼마? 2000 몇 년? 5년 호경기 최고 올라갔잖아요. 그럼 언제 와야 돼? 우리 2016년, 17년 최고 호경기죠. 그럼 떨어지잖아요.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바닥이 어디고 위가 어디냐. 그러면 팔 타임과 살 타임을 딱 아는 거예요. 부동산 그걸 배워야지. 응? 돈이 있으면 뭐해? 타임도 못 잡는데. 응? 예?
그러니까 지금 뭐죠? 바닥 가고 있죠? 분명 바닥 가고 있잖아요. 바닥 갈 이때가 타임인 거야. 내년도, 내후년 바닥이거든요. 내년 계속 떨어지면서 내년 말에 바닥을 칩니다. 그때 타임을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대출? 은행 안 해준다? 안 해주면 해주게끔 만들면 되지. 야, 어디서? 홍콩에서 빌리면 되지. 뭐 걱정이야. 외국계 은행 가만히 있어? 왜 우리 국내 은행만 생각해? 외국계 뭐 가서 조사할 거야? 우리는 권한도 없어. 외국에는. 외국에서 빌리면 되지. 홍콩 가서 노무라 증권이든 홍콩 상하이은행이든 빌려오면 되지. 응? 아니 미국 시티은행에서 빌려오든지. 응? 조사 권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자금은 어떻게든 조달이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우리나라에. 예? 그래서 아까 경기 몇 년 주기설? 10년 주기설. 요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경제 활동의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경제 활동의 상태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나쁠 수도 있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기 순환인데 이게 평균적인 경기선이에요. 이 평균적인 경기선이 이렇게 계속 뭐가 돼? 에? 오르고 내리고 이게 되풀이돼서 반복이 되는데 이때 이 점을 뭐죠? 가장 좋은 점이에요. 이게 경기의 정점, 정상, 피크라고 해. 정상. 요거는 경기의 뭐다? 바닥, 저점, 저점, 저점. 그러면은 이때 이 정점과 이 정점 사이에 이 한 사이클을 경기 변동의 뭐라고? 주기라고 해요. 주기. 그럼 또 이 정점과 저점 사이의 이 길이를 경기 변동의 뭐라고 한다?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진폭이 뭐고 주기가 뭐고 정점이 뭐고 저점이 뭔가 이런 걸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경기 변동은 우선 이 그림을 가지고 되풀이돼서 반복되는 순환적인 경기 변동. 여기서 우리가 또 시험 문제 많이 내는데 그 순환적인 경기 변동 그리고 그 외의 경기 변동 특징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